외출 최임순. 집에 갇혀 지낸 지 얼마 만인가. 오랜만에 맞는 차가운 바깥바람이 흐늘흐늘 늘어진 정신을 상큼하게 응축시켜 나갔다. 한 길로 접어들자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상점마다 입을 한껏 벌리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없는 사이에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잘도 돌아갔다는데 해숙은 묘한 배반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배신감도 잠깐. 집에서 멀어지면서 그의 걸음은 점점 활기를 띠어갔다. 겨우내 방구석에 갇혀 있다가 화사한 봄빛이 문득 찾아온 오후, 들로 뛰어나와 이웃 아이들과 천지를 호흡하며 팔딱거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출산으로 인한 1년간의 휴직은 그에게 직장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날마다 학교에 나갈 때는 업무와 아이들에게 시달려 짜증스럽기도 하였지만 막상 한 해를 집에 있다 보니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가슴을 파고 드는 것이었다. 집에 틀어박힌 후 보름쯤 지나서부터 들기 시작한 갑갑증은 나중에는 인생 대열에서 혼자 금 밖으로 밀려났다는 소외감까지 발전하였다. 대학 시절부터 한시도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다니던 버릇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었다. 빨랫더미와 비릿하고 퀴퀴한 음식 냄새와 치워대도 어느 틈엔가 쌓이는 먼지와 진종일 겨루다 보면 기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의 의욕마저 마멸되어 가는 듯하였다. 그를 태운 시내버스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며 기세 좋게 달리자 살림을 하는 동안 날로 두텁게 가슴에 뒤엉켜 달라붙던 곰팡이와 거미줄이 걷히기 시작했다. 버스가 아닌 자신이 인생 행로를 활기차게 달리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 안면 있는 얼굴 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봄방학 중이었지만 아침 청소를 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들도 며칠 집에 있다 보니 학교가 그리워져서일까? 모두들 일찍 등굣길에 오르고 있었다. 학생들과 이어졌다는 유대감은 물론이거니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호칭을 갖게 된 것이 못내 기뻤다.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불려온 아줌마라는 호칭이 주는 익명성을 해숙은 못 참아했다. 중앙현관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늘어선 플라타나스가 찬 대기에 허연 살을 드러내고도 기백이 당당하게 그를 맞아 주었다. 도해지 대부분의 주택가에서는 나무는 이미 들어설 땅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이 기거할 땅도 없는 마당에 나무가 차지하고 들어설 땅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에는 해숙이 잊고 지내던 수목의 싱싱함이 그득했다. 테니스장 옆에 줄지어선 은행나무 아래에는 새로 분홍빛을 칠한 벤치들이 둘씩 정겹게 이마를 맞대고 있었다. 곧 날이 따뜻해지면 모여드는 아이들로 붐빌 것이다. 현관 출입구에 세워진 어른 기만한 커다란 괴종시계는 이제 겨우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찍 집을 나선 탓이다. 신학년 학급 담임 발표와 업무 배정이 있을 테니 9시까지 출근하시오. 교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건 그저께였다. 아기에게 분유로 밥 구워 먹이며 출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신학기 시작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호출 명령에 당황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설쳐댔다. 게다가 교무실에 사람이 없을 때 교장, 교감에게 선물을 갖다 줘야 했다. 해숙이 기대한 대로 교무실에는 교무주임과 교감 둘만이 출근하고 있었다. 길이 막히지 않는 시간에 차를 끌고 오느라고 그들은 항시 일찍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해숙의 인사에 인사를 맞대고 서류 점검을 하던 그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이, 등남을 축하해요. 그들은 1년 만의 재회에 악수를 청하였다. 해숙이 그들을 대할 때면 서름서름하게 굴었지만 이 아침엔 일말의 떠름한 구석도 남기지 않고 활짝 웃어 보였다. 교장 선생님 출근하셨을까요? 계세요. 들어가 봐요. 둘이 다시 일에 열중하자 해숙은 교무실을 나왔다. 자료실에 놓아두었던 종이 가방을 집어들고 혹시 보는 이라도 없을까 주위를 둘러본 후 바깥 복도편으로 나 있는 교장실 문을 노크하였다. 되도록이면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노크를 하고 해숙이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내 경축 전보 받았습니까? 인사는 받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교장의 얼굴에 얼핏 서운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해숙은 놓치지 않았다. 교장은 그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학교로 출산 소식을 알리자 교장으로부터 경축 전보가 날아왔었다. 그 경축 전보를 받은 즉시 교장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몇 번이나 전화를 하라고 권했으나 해숙은 망설망설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그만두고 말았다. 경축 전보가 고맙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교장과 친해진다는 것은 거부감이 일었다. 권력자에 대한 불신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었다. 그리고 출세하고 싶으면 교장과 개인적 친분, 감정적, 금전적 이해관계를 두텁게 하라. 이것이 바로 승진 철학이다 라는 말이 냉소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아, 네, 교장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해숙은 기어드는 소리로 말을 얼버무리며 종이 가방에 넣어온 꿀단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는 꾸벅 절을 하고 뒤돌아서서 교장실을 나왔다. 싫다는 그에게 사람의 도리가 그런 게 아니라며 남편이 억지로 들려준 꿀병이었다. 남편은 그의 고집이 소아적인 결벽증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했다.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길 잘했다. 꿀병 덕에 교장과의 짐스러운 대면을 간단히 끝낼 수 있었다. 교감에게 전할 선물은 교무주임이 자기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말없이 의자 밑으로 밀어놓고는 재빨리 돌아섰다. 윗사람에게 선물을 건넨다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을 아무에게도 그 쑥스러운 현장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슴 한 모서리에 달라붙어 있던 찝찝한 기분이 비로소 말끔히 씻겨 나갔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탓에 해숙은 교무실 구석배기 한 모퉁이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의 휴직 동안 새로 부임한 낯선 이들과의 눈 인사로 대신하며 하나둘 모여드는 동료들과 해우를 나누었다. 9시가 되자 교무실은 꽉 찼고 직원회의가 시작되었다. 구석에 앉은 까닭에 해숙은 교무실의 전경을 쉽사리 훑어볼 수 있었다. 있어야 할 얼굴 중에 둘이 빠졌다. 하나는 전교조 활동으로 해임된 이은경 선생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이 학교로 전근해 휴직 전까지 이태나 책상을 마주했던 박상준 선생이었다. 한참 후배였지만 해숙과 의기투합했던 이은경 선생의 해임은 신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부재를 대하자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그부의 행방불명을 접했을 때 겪던 싸한 가슴앓이가 다가왔다. 그런데 박상준 선생은 연가라도 낸 걸까? 혹 약혼이나 결혼을 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가족의 경조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결근할 사람이 아니다. 박상준 선생을 생각하며
그의 가슴은 점점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뒤섞여 착잡하여졌다. 해숙이 초임지에서의 5년 근무를 마치고 이 학교로 발령을 받아 온 것은 87년이었다. 그 해에는 연일 이어지는 데모와 쟁의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한 정권이 물러서는 시기에 맞춰 이 정권이 저질렀던 온갖 폭력과 추행이 폭로되었다. 집권 기간 동안 총칼로 단단히 입을 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바람이 빠지기 시작한 풍선은 어떻게 되먹을 새도 없이 1급 비밀들을 술술 토해냈다. 하긴 그들이 자행한 국민 탄압과 살상은 벌써부터 더 이상 비밀로 묶어둘 수 없을 만큼 과포화 상태였다. 눈치만 살피며 저들에게 당한 한을 꾹꾹 눌러오던 사람들이 연일 거리로 몰려나와 하늘이 붉어질 때까지 엄청난 분노를 토해냈다. 아이들 앞에서 공연히 입 잘못 놀렸다가 학부형 중에 끈닫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혹 다칠까 염려스러워 충고하는 것이니 절대 꼬투리가 될 허튼 소리를 내뱉지 마라. 노상 귀가 따갑도록 세뇌를 받아온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어떤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남북 문제를 거론했다가 다음 날로 잡혀갔다는 얘기며 고려시대 무인 정권을 현 시점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당했다는 등 이와 관련된 소문들이 무수히 교무실을 싸고 돌았다. 그런데 민주화의 열기가 교단으로까지 불어와 정치와 위정자에 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제로 해숙이 먼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다 수배된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형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다 취조를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따지지 못하였다.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 교무실에 있는 캐비넷과 책상에 딸린 서랍이라는 서랍은 몽땅 빠져 나동그라져 있었다. 누렇게 퇴색된 편지와 메모지까지 낱장으로 흩어져 산더미를 이루었고 양말짝도 뒤집혀 널브러진 교무실은 발 디딜 틈도 없는 수라장이었다. 잠적한 그 교사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기관에서 나와 밤새 수첩에 적힌 글 한 토를 놓치지 않고 읽어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들은 묵묵히 책상 정리에 열중하였다. 대학 입학 후에 운동권에 뛰어든 졸업생의 생활지도 책임을 물어 담임을 했던 교사들이 조사를 받는 세상이고 보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었다. 그런데 그러던 학교에서 제 목소리에 제가 놀라기도 하면서 교사들이 시국담에 입을 열었다. 그러나 워낙 오래 정치금지 구역이었던지라 처음에는 정권의 부패에 대해 슬쩍 운만 띄우고도 꺼리매했다. 학생들 앞에서 몇 마디 던져놓고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건너라면 쓸데없이 짓거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와 더불어 누군가가 뒤에서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챌 것 같은 썸쩍지근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살얼음판을 디디듯 조심스럽게 정치 비판을 하던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는 교실 안팎을 가르지 않고 아무 데서나 목청을 있는 대로 둬두었다. 해숙이 교단에 서고는 처음 있는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이번에는 그 정치 열기가 시정 여느 곳에서처럼 교무실에서도 곁가지를 치기에 바빴다. 사람들은 지지 정당대로 편을 나누고 출신 지역 간에 미묘한 대립이 움실거렸다. 이제는 모이기만 하면 선거 이야기였고 동료들의 출신지를 따졌다. 학교 용인들과 서무실 직원, 심지어는 급사아이까지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교직원 대부분의 출신지가 저절로 밝혀졌다. 본적지를 옮긴 이들의 원적지까지 들추어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유독 박상준 선생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휴식 시간에 이어폰으로 양귀를 틀어막고 독서에 골몰하였다.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해숙은 그가 이어폰을 꽂지 않은 틈을 타서 물은 적이 있었다. 해숙의 귓가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양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왠지 그에 대한 소문은 들리는 바가 없었다. 해숙은 박상준 선생이 원체 조용한 사람이어서 동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라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풀이하고 있었다. 제 고향이요? 네, 박 선생님 출신지요. 다들 애양심을 발휘하느라고 야단들인데 선생님은 이 난리판에 끼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은 거의 없었지만 묻는 말엔 항상 진지하게 답해주는 그였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서울이요? 아니면 인천이요? 해숙이 재차 묻자 그는 선생님 앞에서 벌을 받는 학생처럼 모기만한 소리로 우물거렸다. 전라도 광주인걸요? 그의 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박 선생이 이 교무실 내에서 각별히 결속력이 강한 동양인들과 어울리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에게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람은 해숙 말고는 없었다.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인천시에 위치하면서도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지원자가 없어서 초임자들의 발령지처럼 되어버렸고 전라도 출신들이 많았다. 교사 적체 현상이 시작되면서 국립 4대 출신만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제도 탓이었다. 국립대학이 없기에 인천교육위원회에서는 타시도 국립사범대 출신들을 모셔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 전라도에 소재한 국립 4대 졸업생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었다. 이는 전라도가 낙후되어 그 지역 졸업생들을 그 도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짓밟히고 개발에서 소외된 고향에 대한 울분과 애착으로 민주화운동과 선거 전에 남달리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교련 탈퇴와 민주교육법 쟁취에도 앞장을 섰다. 그래서 시내 다른 학교보다도 교련 탈퇴자들이 많아 관리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나서지 않으세요? 전라도 출신 다른 분들은 민주화운동의 열성인데 선생님은 고향을 배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전라도 여느 곳도 아닌 항쟁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바로 그 광주 출신이었다. 박 선생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붉게 물들었다. 지나치게 면박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해숙은 멈칫하였다. 광주 사태 때 친구가 죽었어요. 한방에서 하숙하던 녀석이었는데 마침 난 그때 군대에 나갔었죠. 만일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린 함께 죽었을 거예요. 좋은 녀석이었는데. 안경 너머로 눈에 물기가 돌았다. 그래도 박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다행이었네요. 그가 몹시 상심해하여 해숙은 입을 다물었다. 다시 고향 원혼에서 그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잔인한 짓이었다. 해숙은 박 선생이 말 못할 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단정짓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지닌 그가 이 시대의 방관자의 입장에 설 리가 없는 것이다. 그날도 직원회의가 평소대로 각 주임들의 전달 사항과 교감의 보완에 교장의 훈시로 끝맺음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전교조 사건으로 후회해 힘든 이은경 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전라도 출신이었다. 교장 교감생님, 직원회의는 엄연히 전 교사들의 협의 시간인데
날마다 이런 식으로 높은 분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사항이나 전달하는 장소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교사들과 이런 반구 은은도 없이 결정은 위에서 다 하고 명령만 내리지 마시고 저희 평교사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장, 교감과 나이든 교사들은 새파랗게 어린 풋내기 교사의 갑작스런 공박에 엄청 놀라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젊은 교사가 공개석상에서 감히 윗사람들의 권위에 이런 식으로 도전한 적은 없었다. 나라 전체에서 개혁의 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교에서도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당황한 문교 당국에서는 일선 교장들에게 문교 행정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교사들의 입과 발을 묶지 못하는 책임을 추궁하였다. 문제 교사들을 다루지 못한다고 윗사람들에게 볶이면서 아랫사람들 비위까지 맞추고 구슬려야 하는 요즘 같아서야 교장도 못해먹을 짓이었다. 교장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순종하던 미덕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니 하극상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도 교장 선출제니 임기제니 떠들어대면서 교장 교감들을 한데 몰아서 용의자 취급하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중이었다. 괴기한 정적이 교무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마침내 교장이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섰다. 그가 조금 비틀거렸다는 생각들을 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고루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숙의 귀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삐걱 앞으로 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위에 부딪혀 힘없이 깨져버리는 계란 던지기에 비유되던 민주화 운동이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장은 내친 걸음으로 교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교감과 교무주임도 허둥지둥 교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나머지 교사들은 서로 표정을 살피다 주춤주춤 일어섰다. 마침 여긴 전라도 사람이 없구먼. 둘째 수업 시간 중이었다. 때마침 교무실엔 교감, 교무주임, 박상준 선생 그리고 해숙 셋만 남아 있었다. 교감도 교무주임도 박 선생이 전라도 출신임을 몰랐다. 직원회의에서 이은경 선생이 한 발언은 평교사들에겐 막힌 물꼬를 터놓는 승리였다. 그러나 교감이나 교무주임에겐 젊은 교사들이 세대의 편승에서 드세게 나오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막상 교장 교감 선출제라도 되는 날엔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긴 세월에 걸쳐 안간힘을 써왔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근래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아침의 일까지 겹쳐 그들은 불편한 심기에 서로 위안을 주고받을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들을 끌어들여 마치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의 원인이 온통 그 지역 사람에게 있는 듯이 전라도 출신들에 대한 적개심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해숙이 들어도 분개할 내용이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해숙이 들었던 그 지방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던 욕설과 똑같았다. 그때 싸우던 이들은 어투나 음성으로 보아 못 배운 사람들이 틀림없었지만 그들처럼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걸러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데는 해숙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숙은 그들의 대화에 일침을 가할 사람으로 박 선생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이어폰도 꽂혀 있지 않았다. 귀가 아파서 당분간 카세트를 듣지 않기로 하고 하숙집에 처박아 두었다고 했다.
해숙은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으며 내심으로 연에 부르릉거렸지만 박상준 선생은 적어도 겉으로는 한가하게 책이나 읽고 앉아 있었다. 박 선생이 유순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나 혈기를 지닌 젊은이라면 자리를 뜨고 말리라는 예상조차 빗나가고 있었다. 박상준 선생님, 참다 못해 해숙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는 그에게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무실을 나와 버렸다. 그때 해숙을 올려다보던 박상준 선생의 참담했던 표정이 새삼스러이 떠올라 그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정말이지 박 선생은 오늘 왜 출근을 안 한 걸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럼 여러 선생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실 신학년 업무 배정 및 담임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혹 지원자가 많은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지망에서 밀렸어도 2지망, 3지망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교감의 중대 발표 때문에 해숙은 박상준 선생에 대한 갖가지 상념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업무 분담과 담임 배치를 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몇 달 전부터 갖가지 풍문이 무성하게 난무해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신학년 담임과 업무 배정이었다. 교무주임이 담임과 업무 배정 유인물을 각 책상으로 돌리자 교사들은 그 유인물에 눈을 받고 교감이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매년 이 순간에는 희비가 엇갈리며 소요가 일어나고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인사에 불만인 교사들이 울고불고 항의하니라 일대 소동이 일곤 했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배치했다는 좀 전의 교감의 말이 사실인 양 교무실은 잠잠하였다. 한번 결정한 대로 완강하게 몰고 가야 권위가 실추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리자 측과 결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라도 해봐야 분이 풀린다는 평교사들 사이에 한랭 전선이 형성되던 풍토에 익숙해 있던 해숙에게 이 평온은 낯설 정도로 기이하게만 여겨졌다. 회의를 마친 교무실엔 활기가 넘쳤다. 자신이 희망한 부서와 학년에서 새로 시작되는 업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상기되어 자리 이동을 하고 새학년 출석부를 작성하며 바쁘게들 움직였다. 아기 엄마가 된 입장을 10분 고려해준 모양으로 해숙은 다행스럽게도 담임에서 제외되었다. 학급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미안한 까닭이었다. 담임이 없어 멀뚱히 앉아있는 그에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음악과 신선생이 휴게실로 올라가자고 했다. 그는 힘이 들어 담임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실이라니 아마 교장 교감의 눈을 피해 잡담을 하러 가는 양호실이나 과학실을 달리 부르는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를 따랐다. 3층 복도 끝에 여교사 휴게실이라고 푯말이 버젓이 나붙어 있었다. 해숙이 출입문을 밀자 남양방이라 햇살을 가득히 안고 널따란 침대와 길다란 소파가 그들을 맞아주었다. 난로와 인터폰, 커피포트, 라디오, 옷걸이 등 필요한 물품은 다 갖추어져 있었다. 정말 잘 꾸며놓았네요. 학교가 나 없는 1년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4층엔 남교사 휴게실도 있는 거려. 신 선생이 가운데 놓여있는 석유 난로를 작동시키자 사방으로 붉은 열이 쏟아져 냉기가 도는 방안 공기를 덮여나갔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교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교감이 야단을 치곤 했었는데 교사 휴게실이라니 눈부신 진전이었다. 해숙이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였다. 무섭게 춥던 토요일 오후 발을 구르고 손을 불면서 참교육 플래카드를 들고 날이 깜깜해질 때까지 시내를 행진했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꿰는 역전에서 교육 악법 철폐, 서명운동도 펼쳤었다. 그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단식투쟁도 불사하였다. 그 숱한 고생들이 헛되지 않아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가 휴직하고 있던 지난해는 어떠하였는가. 전교조가 결성되고 이어 한 차례 돌풍이 일어 꽤 많은 이들이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덕분에 좀채 매스컴에 진출하지 못하던 힘없는 학교 이야기가 텔레비전에까지 등장했고 신문 지상에 올라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이다. 해숙은 신선생과 침대와 소파를 하나씩 차지하고 누웠다. 현기증이 간간히 일었는데 폭신한데 몸을 눕혔더니 살 것 같았다. 산후 회복이 덜 되어 그런 탓이겠지만 오랜만에 외출이라 아직 다리에 힘이 배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참 신선생님, 박상존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나요? 여전했겠죠? 오늘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아까부터 해숙의 뇌리에 달라붙어 영 떨어지지 않는 박상준 선생이었다. 선생님은 아직도 소문을 못 들으셨나 봐요. 그 선생님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네? 정신병원이라고요? 해숙은 저도 모르게 길게 눕혔던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고 건너편 소파에 엎드려 여성 잡지를 뒤져있는 음악선생을 바라보았다. 네, 정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정신병원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데다 신선생이 원래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남의 불행을 그처럼 별다른 감정 없이 가볍게 내뱉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였다. 신선생의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으나 그는 모 여자 탤런트의 결혼 공개 특집 기사 읽기에 바쁜 모양이었다. 해숙이 처음 이 학교로 부임해서 주변을 탐색했을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를 찾아냈다는 그 쉽지 않은 기쁨을 준 사람이 박상준 선생이었다. 그는 정신을 추구하고 인식욕에 불타있는 젊은이였다. 해숙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둘은 금방 친해졌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 속에서 매번 옹골찬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 선생님께 오늘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을 낼 수 있겠어요? 어느 퇴근길에 박 선생은 해숙을 끌고 학교 앞 다방으로 들어섰다. 키가 크고 마른 그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 보이던 저녁이었다. 형은 저보다 여러 면에서 낫거든요. 자기 형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해숙은 당황하였다. 고맙긴 한데 저 약혼한 사람 있어요. 박 선생의 얼굴에 분명 실망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형수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군요.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과 일생 가까이 산다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없을 텐데. 박 선생이 고독하게 움츠리고는 방출하지 못하고 충전시켜온 정을 해숙에게 쏟고 있음을 그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를 그 정도로 신뢰하다니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선생은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었다. 가족은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 어디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참 나 약혼한 거 아무도 몰라요. 이 노처녀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왠지 아직은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방을 나와서도 초여름의 눅눅한 저녁 냄새를 맡으며 둘은 일부러 버스 정류장을 몇 개나 지나쳐 한참을 걸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즐거운 산책이었다.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실시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로 학교 안팎이 들끓었는데 박상준 선생이 보여준 함구와 무관심에는 해숙도 때때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역사의식을 지닌 그가 극구 그 문제를 피하는 데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더해가며
그가 비밀을 털어놓을 때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대화자로 친하게 지내자는 약속을 해숙 쪽에서 먼저 어기고 박 선생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민주교육법 쟁취를 위한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종일 끄르름하니 음산한 늦가을 날씨에 해질 무렵부터 질척질척한 비까지 내렸지만 때가 때인 만큼 꽤 많은 대학생과 현직 교사들이 모였다. 해숙이 박상준 선생에게도 동참해 줄 뜻을 비추어 보았지만 예상한 대로 그의 권유를 멋쓰기 미소로 뭉개더니 혼자 퇴근해 버렸다. 강당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는 예정된 대동놀이와 거리 행진은 비 때문에 취소하고 대신 학교별로 소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들은 중국집으로 들어섰다. 올만한 사람은 다 모였고 호남 출신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본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경 선생이 한 주일 전부터 누차 모임을 강조한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박상준 선생님은 왜 이런 자리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석에 쌓인 방석을 하나씩 집어들고 날라온 뜨거운 엽차로 몸속의 한기를 한둘레 벗겨낸 후 해숙이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떼었다. 그가 남 앞에서 박 선생 얘기를 꺼내기는 처음이었다. 해숙이 남 말은 되도록 안 하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지만 그와 박 선생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선생님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세요? 의아하다는 듯 시선이 일제히 해숙에게로 쏠렸다. 박 선생에게 남다른 사정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해왔었지만 그에게 와닿는 시선의 무게가 큰데 해숙은 적이 당황하였다. 그 무게가 박상준 선생이 안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가늠해주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박상준 선생님네 집 내력을 모르고 계셨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가 본데요. 이은경 선생이 일러주었다. 그 선생님 할아버지가 일제 고등계 악질 형사였고 아버지와 형은 지금 검사로 있어요. 아버지는 바로 얼마 전 그 대학생 변사 사건 담당 부장 검사였어요. 요리조리 정부 측 혐의를 빼돌리던 그 어용 검사 있잖아요. 전형적인 민중 수탈자로 대를 잇고 있는 집안인걸요. 우리 중에 선생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해숙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고 나중에는 거머리나 달라붙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이 중에 친일 분자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과 그들이 해방 후 처단되지 않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된 현실에 격분하지 않는 이가 있겠는가.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몰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족 배신자들의 후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울분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불의의 득세가 그 여파로 온 사회에 도덕 불감증을 몰고 와 도덕성을 오도시켰다고들 믿고들 있었다. 집안에서 박 선생만 돌연변이로 그랬나 봐요. 대학 때는 집이 가까운데도 집을 나와 하숙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동창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집안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동기인 이동명 선생이 덧붙였다. 박상준 선생답군요. 그런 집에서 박 선생 같은 사람이 나오다니 놀라워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해숙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냉담하게 앉아있는 동료들 앞에서 오히려 상죄인과 친하게 지내온 과오를 변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몇 분 전에 강당에서 타도 목청껏 외쳤던 그들에게 박 선생네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악한이었고 이들을 물리쳐서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들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다.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모두 자기의 힘이 천만 배로 불어난 듯한 느낌 속에서 인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담대했다. 박상준 선생은 고향을 떠나 멀리 이 고장으로 피신했는데 망명지를 잘못 선택해서 여기서도 덜미를 잡힌 모양이었다. 박 선생이 철들고부터 받았을 고통이 어떠했으리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해숙도 그를 용납할 수는 없었다. 제 동족을 괴롭힌 죄인은 고통을 받아 마땅한데 그가 치르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후손 누구라도 기필코 청산하여야 한다. 다음 날부터 해숙은 박 선생을 피하였다. 그러나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신학년부터는 해숙이 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박상준 선생 때문에 더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눈물이 흘러 귀민머리를 적시었다. 옆 소파에 있는 신 선생을 뻗뜩 의식하고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잡지에 팔려 해숙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숙은 연방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쳐댄다. 생명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신비에서일까.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해숙은 툭하면 눈물이 났다. 생명 있는 것들이 지니고 있는 살아가려는 몸짓 하나하나가 이 즈음처럼 안타깝도록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가까이 하기들을 꺼려해서 늘 고도에 외롭게 혼자 서 있어야 했던 박 선생의 음영이 짙게 드리운 얼굴이 해숙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과 같이 채찍을 들었던 회한으로 해숙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돌이켜보면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치 열기에 너나 없이 몰두했기 때문에 박상준 선생에게 아량을 베풀 여유가 없었는지 모른다. 모두들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그간의 역사에서 저질러진 죄악을 심판하기에 바빴고 불의를 적결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더구나 대학 때부터 읽어온 사회학이나 민중사에 의해 다져진 의식으로 눈금이 매겨진 해숙이 지닌 정의의 잣대로 그의 용서를 가늠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가차없이 처형대에 올라져야 했다. 신 선생이 잡지를 한켠으로 제껴놓자 해숙은 슬픔으로 꽉 막힌 가슴을 트이게 할 겸 입을 열었다. 박상준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그렇게 되어갔을 거예요. 식구를 대속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거라고나 할까요? 진정시키려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숙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아유, 선생님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 선생님, 우리 교감선생님하고 책장수 때문에 미친 거라고요. 원래 사람이 꽁하니 말이 없으니까 심하게 충격을 받은 거라고요. 해숙과 대조적으로 그의 음성은 여전히 밝고 경쾌하였다. 해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 선생은 한 인간의 몰락을 새가 제잘거리듯 잘도 쏟아내었다. 국어나 도덕처럼 국정교과서가 있는 과목은 문제가 다르지만 검인정 교과서를 쓰는 경우 담당 과목 교사들이 교과 협의를 거쳐 여러 개의 교과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쓰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 판매업자가 교감에게 돈푼이나 건네며 과학 과목에서 자기네 것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교감은 박상준 선생을 불러내었다. 업자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 영문도 모르고 나온 박 선생에게 교감은 그 업자가 취급하는 책을 내년도 과학 교과서로 채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과학과는 완전히 신출내기들이었고 주임조차도 교사생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초임자였다. 윤리주임이나 과학주임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주임을 할 수 있다. 교감은 그 앞에서 찬바람을 일으키는 과학교사들에게 말붙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혼자 겉들고 있는 착해 빠진 박 선생이 그의 눈에 만만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교사들은 교감의 버릇도 고치고 부조리를 뽑아낸다는 의미에서 교감의 지시는 한사코 물리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른 출판사 것을 택하여 기한을 올렸다. 그러자 교감은 결재를 미루고는 박 선생을 불러 기한을 다시 하도록 명하였다. 동료들은 박 선생 내 집안을 들먹이며 대대로 권력에 아부한다고 수군댔고 그의 앞에서 보라는 듯이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동료들과 교감 양틈바구니에서 박 선생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3일간의 결곤뿐이었다. 결국 과학교과서는 과학과 교사들의 뜻대로 채택되었고 이를 안 책장수가 가만 있을 리 없었다. 교감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고 박 선생을 찾아와 돈을 떼먹고 입을 씻었다고 분풀이를 해댄 것이다. 단지 저녁 한 끼 얻어먹은 죄로 교감에게 시달리고 동료들에게 고소를 당하며 아픈 구석까지 찔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박 선생은 장사꾼이 퍼붓는 욕을 고스란히 받고는 얼굴이 하얘져서 교무실을 나갔다. 아무도 그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전히 그는 혼자였다. 하숙집에서 연락을 해서 광주에서 식구들이 올라와 박 선생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학교에서는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쉬쉬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흥미거리를 탐색하는 지칠 줄 모르는 두 눈과 장난기가 감도는 신 선생의 자그마한 잎을 바라보며 해숙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닐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신 선생 자신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박상준 선생님은 치료하면 곧 나을 거예요. 강인한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갓 물질의 세계에서 생을 건날리며 살아가는 신 선생 같은 이에게 박상준 선생이 단지 구경거리로밖에 취급당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반발로 해숙은 불퉁거렸다. 박 선생은 결코 그냥 주저앉을 사람은 아니라고 오기를 부리며 휴게실을 나오는데 그의 등 뒤에 대고 신 선생은 잔인하게 못을 박았다. 아니에요. 그 사람 폐인 든 거래요. 증상이 심해서 일체 면회 사절이라는데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한대요. 해숙은 교무실로 돌아와 우울하게 자리에 앉았다. 동료가 폐인이 되도록 미쳐나갔어도 그 때문에 학교가 동요한 기미는 찾을 수 없었다. 일을 일찌감치 마무리 짓고는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거나 탁구를 치러 우르르 체육실로 향했지만 누구 하나 박 선생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교무실 사람 전부 공범자이긴 하지만 박 선생을 직접 구덩이로 밀어넣은 당사자 교감은 습관대로 등을 돌려대고 벽을 마주한 자세로 의자에 푹 파묻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이 박 선생 때문에 울고 있어야 한다든지 심각한 표정을 지키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교무실의 무심하고 경쾌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해숙은 깊은 허망감에 빠져들었다. 교감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인터폰요. 급사 아이가 여러 번 부르고서야 교감은 잠에서 깨어 인터폰을 들었다. 해숙은 그의 얼굴을 보기가 역해서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 교감을 나무랄 자격이 그에게 있는 걸까? 박 선생에게 주먹을 날려 강탈을 먹였던 그 자신도 더 나을 게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일었다. 선생님들 일 끝나셨으면 오늘은 일찍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교감이 인터폰으로 전달된 교장의 친절한 배려를 교사들에게 전했다. 역시 근무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숙은 학교에서 한 시각도 이외하고 싶지 않았다. 등남턱을 내고 가라는 동료들의 성화를 뿌리치고는 그는 황급히 교문을 빠져나왔다. 동료들의 기분이 좋아 보일수록
이상하게 해숙은 비참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의자가 꺼지도록 무겁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지던 오랜만에 외출해서 그는 10년 세월을 감당한 것 같은 피곤에 떨어져 귀가하고 있었다. 제분 회사 뒤로 바다가 보였다. 마침 밀물이 시작되어 널따란 벌 위로 바닷물이 움죽움죽 기어들고 있었다. 바다에 서면 엇검년 시간이 보이죠. 그 시간 속에 내 존재가 무에 가깝다는 걸 의식하고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머물렀다 갔을 테니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와닿는 자아식을 훌훌 떨쳐버리고 싶을 때 바다를 찾곤 합니다. 언젠가 그와 같이 이 버스를 타고 가며 박 선생이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이 도시로 왔군요. 대답 대신 아사라한 수평선을 바라보던 그의 어둡게 그늘진 우수어린 얼굴이 해숙의 가슴을 다시 허비었다. 그의 말 맞다나 그의 존재는 성난 파도로 거세게 밀려오던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물살에 씻겨나간 한 알 모래 아래 불과한지 모른다. 그렇게 그를 작게 생각하자. 그리고 정신없이 이 땅 위를 휩쓸었던 이상 기류는 박 선생도 동료들도 해숙도 견뎌내기 어려운 불가항력이었고 필연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하자. 버스에서 내려서자 바람이 훅 몰려왔다. 평온하던 아침 날씨가 오들면서 하늘이 찌무룩해지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흑흑 흐느끼며 해숙의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정신병원 철문 뒤에서 흐느끼는 박 선생의 울부짖음이었다. 해숙은 박 선생의 울부짖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집을 향해 뛰었다.